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당내 분위기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금 이렇게 스물스물 또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한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도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를 많이 가졌을 텐데 거기다 더해서 이재명 대표권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니 국민들이 볼 때 죄가 되는지 명확하지도 않은데 기소를 하는 게 적절한가? 이거 정치권에 입김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저희는 커졌다라고 보죠. 다만 사실은 검찰 개혁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자기가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검찰총장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권력이 강한 데라 스스로한테 맡겨서는 하기가 어려운 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다음 정권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개혁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공수처라는 게 생겼고 또 검수 완박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왜 있어야 되지 하는 물음이 국민들로부터 많이 오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방향을 무조건 검찰을 견제하려고만 하는 그런 방향은 틀렸다. 틀렸다는 걸 자인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검찰은 악마고 검찰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휘둘리는 데기 때문에 이걸 개혁해야 한다. 제대로 생각 안 하고 또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글쎄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뭐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소위 내란 목적 계엄 사태에서 왜 검찰에 대한 수사는 비어있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국가수사본부장도 입건되고 거기 압수수색 2번이나 당했어요. 근데 왜 비하폰 서버는 검찰에서는 그 압수수색을 왜 이렇게 그렇게 막고 있지? 국민들이 다 궁금해해요. 검찰에 내란이 묻어있는 거 아니냐. 이 궁금증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거 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인데 뭐 저는 왜 지금 공수처가 그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왜 공수처에서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검사 숫자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아쉬워요. 아쉽고 그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에 검찰이 보여준 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집권 세력에게는 조금 유화적인 모습을 네네네. 보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티가 덜 나게 했어요. 이렇게 티나게 노골적으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검찰 개혁 내지는 뭐 형사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상태가 제가 보기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게 아닌 거로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 지금 경찰과 검찰 사이에 서로 핑퐁을 쳐요, 사건을. 그리고 몇 년이 가도 끝나지 않는 사건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로 인해서 그냥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이에요, 지금 시스템은. 그래서 그래요? 어차피 제도 변화는 피할 수 없어 보여요. 아니 그래서 그 김용남 의원이 저기 노무현 대통령 그때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그때 자리에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오. 지금부터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검찰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일에 참조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문재인 수석까지도 좀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법무부 장관이 아주 그때로는 기수도 낮고 파격적인 분이 온 강동실 거예요. 장관이, 왜냐하면 법무부 과장들이 보통 그때 13기, 14기 정도였는데 그때 강금실 네,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 고 기수 정도였거든요. 과장급 장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른바 그 관제대모 비슷하게 좀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간부들이 가라. 가고 그냥 저는 뒤에서 병풍 치고 앉아 있었는데 오늘 토론 진행과 관련하여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얘기를 그 현장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대통령 추후에
친인척이라든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그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하시렵니까?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게 일이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야, 이거 사고 치고 있네라고 하고 하여튼 검사와의 대화는 끝나고 특히 그 앞에 앉아 있던 검사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잘했다고 막 자화자찬을 하는 거고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내일부터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대검에 있는 선배한테 그런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날부터 검사스럽다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만들어져 분위기가 버렸다고. 안 좋아졌어요. 우리 기억을 생각을 해보고 기억을 되짚어 보면 검사스럽다는 말이 나왔거든.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검찰개혁 얘기 좀 해주시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차라리 아예 정말 검찰 수사권을 다 없애버리든지 빙고. 과거 같이 수사의 주재자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우든지 생사를 끝까지 형사사건을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라는 검사.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옛날 사법시험 보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옛날 수사 방식이 되게 익숙한데 지금은 상당히 좀 어중간하다 내지는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검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사실 특수부 수사는 말고는 일반 형사 사건은 많이 정착화돼서 수사는 그냥 경찰이 경찰한테 하고 맡기고, 본인들은 이제 법률적인 전문가기 때문에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역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권력이라는 건 결국 견제하고 통제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고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도가 나빠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사법하는 경향이 짙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수사권을 그냥 경찰이 다 수사만 하고 검찰이 기소청천은 된다고 했을 때 경찰은 그럼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비대해지는 조직에서 그걸 다 해야 될 텐데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해왔던 그 수사관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게 경찰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대공수사권 같은 것도 국정원에서 경찰을 넘어만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잘 생각을 해야지 지금 검찰이 밉다고 해서 검찰 축소하고 권한 뺏고 매 들고 거기만 생각하다가는 또 배가 산으로 간다. 우리 문재인 정부 5년 때 그걸 봤기 때문에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도 탓이냐? 전 제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검찰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반인권적으로 하고 인권 침해적으로 하면 그거를 컨트롤하라는 거였거든요. 인권의 수호자였어요. 우리는 검찰을 인권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못해. 수사에서 사람 때려잡는 것만 검찰이 한다. 지난 5, 60년 동안 겪어온 게 그거라서 저는 오히려 검찰이 원래 검찰의 본연의 자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인권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가 있으면 그거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이미 내놨거든요. 국가 수사 역량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중대범죄수사청 등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 한 군데로 모으자라고 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서 난 수사가 너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말이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이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얘기. 뭐 많은 언론에서 이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만 뭐 확률적으로 1.7%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뒤바뀐 거잖아요. 뭐 그건 좀 솔직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측한 대로 됐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는
1심에서 유죄 났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는 일이 드물죠. 네네. 그런데 그건 정상적인 너무나 명확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뭐 폭행이든 살인이든 강도든 이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렇고 그걸 같이 이런 보기는 좀 정치적인 어렵다. 사건들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사건은 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냐 이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검찰이 정말 뭐 정치적으로 되지도 않는 사건들을 기소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 검찰이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띠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정치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국민의힘을 잘못 판단한 게 국민의힘은 여전히 또 대법원 선고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끌고 가는데 국민의힘이 너무한다라는 인식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온다고 예상한 사람 민주당조차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당혹스럽죠. 저희가 공격 포인트를 그걸로 많이 잡았는데 그래도 이제 파기 자판이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파기 그런 거를 또 걸면서 대법원 가서 파기 자판. 파기 완성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딱 파기 자판. 유죄 취지로 해라 그런 주장도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파기 환송이 있고 파기 자판이 있는데 파기자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 따르면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데 굳이 새롭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아도 소송 기록이랑 증거가 충분히 있어서 내가 여기서 스스로 판단해도 결정할 수 있다. 이럴 때 파기자판을 하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2002년부터 사법 통계가 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자판한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려워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파기 자판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왜냐하면 양형을 해야 되잖아요. 유죄를 하려면. 그렇죠. 대법원은 양형을 직접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기 자판 법률심이기 때문에 파기 환송은 말이 되는데 파기 자판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선거할 방도는 없고 하니까 나온 말씀. 그러니까 이제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중진들은 판사 그만둔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나경원, 뭐 예. 김기현 이런 예, 분들. 그러니까 오선이시잖아요. 판사 출신 이제 뭐 중진들이 이게 뭐 1.7%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심이 1.7%에 속한 판결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파기 자판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3개월 안에 끝을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제는 뭡니까? 왜 절 보세요? 예? 윤석열 파면을 전제하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불경죄예요 지금. 근데 오늘따라 미소가 많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네. 아니 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 나 요 국면이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얘기. 꼬였어. 저기 스텝 꼬였다.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저는 이 판결문이 한 100페이지 정도 딱 되죠. 100페이지입니다. 딱 100페이지 정확하게 되죠. 정말 꼼꼼해서 이거 아무리 파기 자판은 물론 파기 환송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빨리 하자고. 사실상 소위 사법 리스크는 조기 대선 관련해서는 뭐 어차피 빨리 보면 되죠. 유증교사 관련해서 2심 선고는 언제 나온 거예요? 뭐 아직 변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에요. 항소심이. 아, 그러니까 2032년도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죠. 2032년이면 일단 탄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2030년 32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수사가 정확하신데 2030년 30년. 큰일 나요 그럼. 죄송합니다. 2030년 30년. 큰일 나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저 시계가 너무 반짝인다고. 보니까 이렇게 보면 또 무죄가 되나? 밥을 안 사요. 예? 근데 나이가 더 많지 않으세요? 훨씬 많죠. 그걸 잘 모르고 하는. 민주투사가 시계가 너무 반짝이네. 뭐 물론 민주투사도 시계 좋은 거 차야 됩니다만 뭐 어쨌든 의미 있는 시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예물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근데 이 1심과 2심이 이제 판결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1심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국민들이 오해 소지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법원이 그래서 이제 해석을 유죄를. 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엄격하게 본 거죠. 이건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냐라고 볼 만한 명확한 허위인지 그 이렇게 사안 또 자체만 본 거죠. 집중을,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 법적으로는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지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처벌하는 거거든요. 아, 공직선거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학교를 뭐 속이고 이런 네. 것들. 근데 이제 문제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재명 대표가 그 김문기 차장이라는 사람을 같이 출장 갔을 수도 있는데 너무 직원이 많으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인식의 문제니까 이건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허위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상당히 무리한 선례가 없었던 사실 여기 계신 분들 1심 때 다 무죄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랬다가 다 뒤집힌 거잖아요. 왜요? 그 위증교사는 유죄고 공직선거법은 아니요. 무죄라고 다 이렇게 해석하셨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식적인 네, 법에 따른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심도 형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너무 세지. 집행유예 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 뭐 많아야 한 벌금 150, 뭐 200, 그 정도. 그런데 이렇게 세다고? 이게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기소가 된 거고, 협박을 받았다는 거는 그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에 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또 어떤 과장된 표현, 또 어떤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거라고 보니까 법원의 권능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예시로 들 수 있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협박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뭘로 성남시장 때 협박을 느꼈느냐? 공문이 3개가 와요. 딱 3번 보냈어요. 네네네. 거기 보면 적의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성남시가 적절하고 마땅하게 맞게 알아서 하세요.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협박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자료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자, 그거를 넓게 해서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그 선거법에 걸렸거든요. 걸린 이유가 경기도지사한테 뭐를 약속받았다. 약속받았다는 말에서 그게 허위사실로 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지사를 만났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 예 하면서 끄떡끄떡하고 악수도 하고 손도 잡아 나는 그걸 약속받았다고 느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할 거냐. 그 형사법에서 처벌하는 건 행위,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사실이냐 아니냐 의견은 그 처벌하지 않잖아요. 고 김문기 차장을 알았냐 몰랐냐는 행위가 아니라 인지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렇게 계속 비판을 했어요. 이게 기소할 수 있는 거야? 아, 인지 부분인데. 예, 예. 그랬더니 그 국립 끝에 나온 게 그러니까 교유 행위라고 바뀌었어요. 알고 지낸 것도 행위다. 알았냐 몰랐냐도 행위다라는 기상천외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 용어는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일생활에서 교유행위라는 단어는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왜 교유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유자가 논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일부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골프도 치고 뭐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거의 그 분위기야. 지금. 남천동에서 만났어?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4개월 남았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발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뭐 이런 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식을 조작. 샀다가 손해만 보고 팔았다 뭐 이런 아,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주장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검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도 봐야죠 저희가. 자, 어쨌든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2심 판결에 이제 불복을 해서 선거 하루 만에 대부분 이제 상고를 제기해서 야당 쪽에서는 정치 검찰임을 자백했다라고 이제 논평을 냈어요. 예, 의견을 좀 검찰이라는 들어볼게요. 데가 그분들도 공무원인데 죄를 묻는 게 직업이에요. 그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심 유죄였는데 2심 무죄가 나왔으면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고 상고를 포기합니까? 그거는 직무유기가 될 거야. 당연히 그거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맞다. 근데 그것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한 즉시항고 안 됐다는 거하고 연결져서 정치검찰이다. 뭘 해도 정치검찰을 할 거예요, 민주당은. 그때 즉시항고는 그것과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과하죠. 아니 근데 그게 당연히 연결이 돼야죠. 되지. 왜냐하면 저도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충분히 상고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심과 2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었으니까 검찰에서 그렇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이유로 구속 취소가 된 거거든요. 여태까지 70년 넘게 다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법 조문에도 날로부터 날까지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아닌 이유를 대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비난이나 욕을 해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사실 여기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상고 포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이에요.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행정법원이 오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정직 2개월 맞다. 심지어는 이건 정직 사유가 아니라 거의 해고 사유에 가깝다. 윤석열 총장이 그때 했던 것들은. 근데 이제 1심에서 그런 판결을 받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왔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제거했습니다. 1심 때 이겼던 변호사들 다 해고하고 그래서 패소할 결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패소를 하더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럼 이재명 대표랑 똑같은 거야. 1심, 2심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랬으면 상고했어야지. 그건 상고를 안 했어요. 아니 직무유기래잖아요. 직무유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고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조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지금 상고를 한 거는 기간 측면에서도 봐야 돼요. 항소심에서 선고가 딱 되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7일. 그다음에 고등법원이 이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14일 내에 보내야 되고 맞아요.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근데 검찰은 바로 다음 날 이제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고등법원도 그 다음 날까지 바로 대법원에다 서류를 넘겼어요. 급속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상고 이유서를 20일 내에 낼 수 있는 건데 검찰은 아마 그것도 밤새 갖고 하루 이틀 내에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여당 주장을 거의 수행해주는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고등법원도 바로 줬잖아요. 그 이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깝거든요.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사실은 원래 14일까지 다 가깝지? 아니 일반적인 이제 상고 시의 절차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사건은 네. 특칙이 있어요. 특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서류를 빨리 보내는 건 맞아요. 네. 그 특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 검찰이 문제다라는 거죠. 3인 대등재판부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 합의해서 이제 이 무죄가 나왔다 이제 보는 건데 그 제가 들은 거는 그 3인 중에 한 재판관은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뭐 보자고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면 좋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돼. 아니 그래서 이제 이 대표 이제 무죄 판결을 나면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오게 됐어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인식과 의견 표시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망 선고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네. 선택이 있을까요?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파렴치범이냐 아니냐의 영역은 좀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백태클을 했냐 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당선되면은 무한방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기소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낙선하면은 무한방패가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 대선에 가장 유력 주사인 대선 후보 2등한 사람이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약간 이거는 자격을 5년, 10년 박탈하는 그런 그 이상해요. 제도는 대선이 5년 만에 있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향후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거든요. 저는 약간 이거는 법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죄를 없애자는 아니고 대선에 대해서 이 규정은 좀 이상합니다. 대체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받아서 얘기하면 백태클을 하면 사실은 퇴장될 수 있어요. 그 게임에서. 그죠? 게임에서. 근데 옵사이드를 했다고 퇴장시키지는 않거든요. 백태클 맞고 이거는. 네, 이게 무슨 백태클이야. 제가 보기에는 옵사이드 정도예요. 옵사이드라는 비유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백태클 백태클 아니면 아니라니까 이거. 옵사이드가 될 수가 없어. 그냥 탈레가 되는 거지. 반칙선언 유도하는 헐리우드 액션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퇴장이에요. 잘못하면. 아니 저는 옵사이드 봐야지, 정도라고 비유로.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리고 그거를 백태클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 자체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건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들이 지난 한 3년 동안 가정 지금 만 3년이 지났어요 이 재판은요. 그러면 여기서 잊지 않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이 3년 동안이 검찰의 괴롭힘이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유죄를 받았다는 판단이라면은 이건 재판 지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 과정을 보면서 판단했던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기의 허물이라도 방어권 행사라고 하지만은 당과 모든 법적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막아세운 스타일이고 최종적 유죄구나.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미 별이 4개고 돌침됐다면 5개인데 이제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한 3개 정도 더 있다 지금 재판이.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이것도 그러면 이 사람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거 캥기니까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 있다 보고요. 저는 검찰 독재 정권이 첫 번째 희생양은 조국 전 대표고요. 두 번째 희생양으로 이재명 대표를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자로 이재명이 찍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건이나 되는 재판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고 있다? 죄가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만큼 많이 찍혀 있고 그만큼 많이 타겟팅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에 버금가는 법정연금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1차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한 거. 이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러면 이제까지의 수사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을 수 있겠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많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최근에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총장의 결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얘기를 안 하시지만 이재명 대표가 왜 자꾸 헌재 보고 빨리 해라 하는 이유가 윤 대통령 선고가 나보다 좀 먼저 나와라는 거를 얘기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기정사실로. 네네. 근데 이게 뒤로 밀리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을 너무 이재명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들숨의 불안, 날숨의 분노예요. 유흥수 들숨의 불안, 날숨의 분노한다고.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는 거죠. 숨이 안 쉬어져요. 최근에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위기 대한민국을 위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뭐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일상도 없고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요즘은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자꾸 달게 땡겨. 내란성 교혈압 등등등 내란성 탈모도 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심한데 무슨 나이야. 그 국민들의 뭐 심정을 헤아린다면 그걸 그렇게 다 이재명 중심으로 해석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유흥식 제주교는 저도 이제 선주교 신자인데 지연된 정의에 대해 말씀하신 거는 물론 탄핵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겠지만은 지연된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재판받는 분 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나경원 의원 생각해 보세요. 6년째 1심 안 끝났어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편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국회 선진화법 위반된 분들 아직도 1심 안 끝났어요. 6년 전에 시작된 저도 재판이. 동의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난 동의해요. 이재명처럼 늦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이거 막 혈당 이런 거 올라가요. 우리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차분하게 하시죠. 차분하게 저는 하시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법적 절차가 지금 보면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재판은 계속 차근차근 빨리 진행될 텐데 왜 이재명, 조국, 그다음에 나경원 그리고 조국 감옥 가 있는 조국은 또 왜 아니 꺼내? 어쨌든 굉장히 1심, 2심이 길었잖아요, 조국 대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전인수급으로 가면은 서로 할 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이게 불법적인 무슨 지연 전술을 펼쳤다든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누구든지 여기 계신 누구든지 나중에 이제 형사 피고인이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법원 입장에서 더 신속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거지 이거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재판을 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연한 게 뭐가 있어요? 헌재 심판 과정에서. 뭘 그러니까 얘기하는 헌재 재판관들이 그 라자로 그 추기경님께 여쭤보라고 그분 의견을 제가 전달하잖아요. 해석하자면 이재명 대표 염두에 두신 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니 이거 뻔히 알면서 천주교 신자가 추기경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제 늦게 탄핵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 각하 2, 인용 하나로 엇갈렸습니다.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12.3 내란 공모,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3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재판관 8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그런데도 한 총리는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사실은 뭐 선입선출 원칙, 근데 이게 이제 깨졌다. 근데 헌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 분명히 있겠죠.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헌재가 9명도 아니고 8명밖에 없고 또 2분은 이제 신입이어갖고 뭐 어떻게 돌아가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여기다 대고 줄탄핵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8전 8패 있고 뭐 하는데 이게 당연히 힘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론기를 17번 하고 10하루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헌재는 과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윤 대통령 먼저 하겠다는 걸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이거 변론기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2월 19일 날 1시간 반 만에 끝났어요. 얼마나 간단해. 근데 이걸 한 달 넘게 어떻게 더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선입선출 원칙은 그 사건 번호 순으로 하면 바뀐 게 맞아요. 8번하고 9번이 바뀌었지. 근데 결론 종결하고 평의를 시작한 걸로 생각하면 순서가 맞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또 순서가 맞아요. 그럼 약속을 지킨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왜 바뀌었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으니까 빨리 평의해서 끝내자. 이게 선입선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능도 그렇고 수학 문제 풀라 그럴 때 보면은 쉬운 거 먼저 풀래, 어려운 거 먼저 풀래 그러면은 시간을
문제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때 뭐 쉬운 거 먼저 풀어라가 거의 국룰이거든요. 그렇죠, 국룰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적용되는데 앞에 쉬운 문제를 너무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지금 두 분은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쟁점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갔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줄탄핵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통양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왜 굳이 통상적으로 목요일 날 헌재가 선고를 하는데 월요일 날 이례적으로 했을까? 네. 그거는 그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는 정말 대통령을 선고하지 않겠냐라고 하고 벌써 저한테 3번째 얘기하는 다 틀렸으니까 막 얘기해도 돼.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한 주는 편집됐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죠. 제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야 저기 하버드 출신인데 그 김한규 씨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몇 번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왜 굳이 한 3, 4일 먼저 선고를 할까? 빨리 돌아가서 권한 대행으로서 대선도 진행을 해야 되니 며칠 업무 준비할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 네네. 그때 저는 이진숙 의원님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그때 뭐 청문회 과정에서 좀 뭐 빵 얘기 뭐 이런 거 나오고 해가지고 국민적인 여론은 달랐겠지만은 일한 지 하루 이틀 된 사람을 그때의 직무로서 탄핵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라고 해서 저는 탄핵에 반대했었던 건데 하루 정도 일하고 그 다음날 이제 탄핵된 거잖아요. 그러면 좀 8대0 나올 가능성이 있다 봤는데 거기 4대4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생각보다 무슨 일을 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판단인가? 이게 4대4가 나온단 말이야? 기각은 됐지만 이게 되게 놀라워가지고 지금도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안에서 세력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약간 예측할 수 있는 구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표결을 앞두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수 진보 재판관의 비율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고 저는 뭐 조금 다른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짧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위법한 일들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헌이란 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신 것 같고 한덕수 총리는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것들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더라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하고는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합니다.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들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건데 한 총리 선고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이건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결정문에선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을 두고 회의 소집이란 표현을 쓰면서 국무회의라고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정상적 국무회의라고 보지 않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여기에 한 총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